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건설 재개를 권고했습니다. 건설 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서 더 높았습니다. 반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자력 발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유지나 확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국정원 정치 공작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이른바 관제 대모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반발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두고 논란이 거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윤리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열흘 뒤 강제 출당이 유력한 가운데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의 거취가 다른 정당과의 통합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2014년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보도와 관련해 JTBC 법인과 직원 2명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상파 3사는 JTBC가 자신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했지만 법원은 보도 시점에 이미 출구조사 결과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진 만큼 그런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국의 한인 유학생 김모 씨가 인종차별 발언을 하며 다가오는 현지 백인 남성에게 유리병으로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영국은 물론 유럽에서 반이민 정서가 커지면서 인종 혐오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중단된 원전 건설 공사를 재개하라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사회 갈등 관리에 새로운 모델을 세우겠다는 목표로 지난 7월 활동을 시작한 이후 89일 만입니다. 시민 참여단의 최종 투표에서 건설 재개가 중단보다 19%포인트 많았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어서 이 역시 권고안에 들어갔습니다. 공사가 이미 진행된 원전은 지어야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계속돼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먼저 조택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발표 직전에 있었던 일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건설 재개와 중단 의견이 박빙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최종 결과는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공론화위는 지난 주말 시민참여단 합숙 토론을 마친 뒤 마지막 의견 조사를 하며 건설 재개와 중단을 양자택일로 물었습니다. 그 결과 건설 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19%포인트나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6%포인트로 산출됐습니다.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령과 지역별로는 40대와 호남, 제주 지역을 제외하고는 고르게 건설 재개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원자력 발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비율이 유지 또는 확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 직후 국무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정부도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4일엔 권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 재개를 통보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장 안정성 확인 절차를 거쳐 공사 재개를 최종 승인할 예정입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이와 함께 권고안에서 주목해야 할 결과가 또 있습니다. 바로 건설을 재개할 때 보완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낸 건데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어서 이수정 기자입니다. 공론화위의 주된 목적은 중단된 신고리 5, 6호기 공사의 재개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수기 과정의 최종 결론은 공사 재개였습니다. 하지만 공론화위는 다수 의견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 공사에 대해선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던 것과 달리 원전 자체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아울러 공사 재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에도 주목했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안전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비율이 가장 많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방안과 사용 후 해결료 해결 방안을 빨리 마련하라는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김지영 공론화위원회장은 직접 필요한 조치를 적게 한 개방형 설문에도 시민 참여단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중 원전 비리 척결과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공론화위는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안에 담았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청와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건설 재개를 위한 후속 조치에 바로 착수하겠다면서도 하지만 탈원전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야당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켰다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오자 청와대는 곧바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만간 이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은 무산됐지만 청와대는 탈원전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공론화위에서 원전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이 과반을 넘어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전환에 국민적 동의는 구했다는 자체 평가입니다. 청와대가 더 강조하는 것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 과정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수기 민주주의의 첫 실험이 성공했다며 승패를 겨루는 게임이 아닌 민주주의 성숙의 한 과정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3당은 일제히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원전 산업 발전을 막는 탈원전 공약을 철회하라고 주장했고 국민의당은 3개월간의 공사 중단으로 낭비된 시간과 비용은 누가 책임지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자, 시민 참여단이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수기 과정을 거친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 1차 여론조사는 8월 말에 실시했습니다. 한번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건설 재개가 36.6%, 건설 중단이 27.6%로 9%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뒤인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최종 조사를 해보니까요. 59.5% 그리고 40.5%로 격차가 19%포인트가 확 벌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에 별 정보가 없었을 때는 9%포인트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토론을 진행할수록 점점 격차가 벌어진 모습이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20, 30대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건설 재개 비율이 1차 여론조사 때는 20대와 30대는 그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쪽이 응답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반면 절반 이상이 건설 재개와 중단 가운데 어느 쪽으로든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차 조사 때를 보면요. 건설 재개 쪽으로 크게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판단을 유보했던 20, 30대가 건설 재개 쪽으로 기운 건데 이 선택이 이번 최종 결과를 결정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20, 30대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이야기인데 신고리 5, 6호기가 완공되는 게 2022년이죠. 그렇다면 결국 그 결정할 세대가 이번 선택을 결정한 세대가 에너지를 쓸 당사자들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건설 재개 쪽은 신재생 에너지를 급격하게 늘리면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늘 강조해왔습니다. 결국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와의 환경적 대립이 아니라 원전과 그리고 LNG 발전소의 경제적 대립 구도로 만들어간 건설 재개측 전략이 유보층을 움직인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또 저희가 진행한 김지영 공론화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또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탈원전 문재인 대통령 공약 아니었습니까? 건설 중단을 계속 요구해왔던 측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반발이 클 것 같은데요. 네, 원전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하면서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밀양과 울산 주민 등은 계속해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를 주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약이 후퇴했다는 비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결정되면서 이제 당연히 다른 원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으로 원전들의 운명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지도를 함께 보시면요. 저희 현재 원전이 24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건설 중인 원전 3기까지 합하고 또한 신고리 5, 6하기까지 더하면 총 29기가 됩니다. 예. 여기까지는 그대로 지어지겠지만 건설 예정이었던 신한울 3, 4호기와 천지 1, 2호기는 건설 계획이 폐기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여기에 노 원전의 폐쇄 시기를 조기에 앞당시킬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으로 사용 연한이 10년 연장된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 첫 번째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가 이제 내세웠던 탈원전 정책은 어떻습니까?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을까요? 네, 물론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짓고 있던 신고리 5, 6호기는 계속 짓되 장기적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은 줄이라는 게 공론화 위의 권고안의 핵심입니다. 예. 즉 탈원전 정책은 더 강력히 추진하라는 거죠. 정부는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4%에서 20%까지 늘리고 반대로 원전 비율은 18%로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늘릴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소연 기자였습니다. 예, 앞서도 보셨듯이 이번 신고리 5, 6호기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공론조사라는 방식이었습니다. 논란이 되는 정책을 결정할 때 이 여론조사로 하자니 사안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쩌면 인기투표처럼 될 수도 있고 또 전문가 토론회를 열자니 결론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끝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여론조사와 집단 토론을 결합한 공론조사라는 방식입니다. 한 차례 여론조사를 한 뒤에 이들 중에 대표성 있는 시민 참여단을 선정하고 또 이 시민 참여단들을 한 곳에서 합숙을 하게 하면서 전문가 이야기를 듣고 토론을 한 뒤 최종 여론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는 거죠. 일본이나 독일에서도 향후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때 이 방식을 썼는데 워낙 이해관계가 얽히는 일들이 지금도 많기 때문에 이번 공론조사 결과에 그래서 더 관심이 가는 겁니다. 이번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성과와 한계, 김지영 위원장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예, 스튜디오에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영 위원장 모셨습니다. 워낙에 민감한 이슈여서 부담도 많으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일단 건설 재개와 중단 상당히 이제 팽팽하게 맞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19%포인트로 아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기존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도 40%대로 다 비슷비슷하게 나왔었는데 정작 이 공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의견이 벌어지게 나온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마 저희가 이른바 수기 과정을 예. 저희 공론조사 과정에서 제일 이제 핵심적인 과정으로 삼았고요.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예, 수기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벌어질 수 기존에 처음 했을 때 여론조사와는 달리 의견이 벌어지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다. 네. 그런 말씀이신 건데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제 판단을 유보했던 사람들 중에서 의견을 결정해야 되는 시점에 이제 건설 재개하는 쪽으로 더 많이 이동한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제 뭐 건설을 중단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재개 쪽으로 의견을 바꿨을 수도 있고요. 어떤 그 수기 과정에서 어떤 요인이 그렇게 건설 재개 쪽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했던 걸로 판단을 하십니까? 사실은 1차 조사부터 3차 조사까지는 학습이라고 하는 수기 과정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3차와 4차 사이에는 종합 토론이라고 하는 수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이에 그 의견 변화의 추이를 저희가 본 건데요. 예. 사실은 전체적인 추세가 말씀하신 대로 판단을 유보한 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다가 점점 학습과 토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견해를 굳혀가는
것을 저희가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 건설 중단하는 측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장했던 쪽에서는 어쨌든 이번 결과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애초에 좀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었느냐. 이 수기 과정 자체도 너무 짧았고 또 전문가들이 나왔다고 하지만 원전 전문가가 많이 나왔지 원전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론조사가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수기 과정에서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토론하고 또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원전과 또는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정말 보물창고처럼 많이 제기가 됐고 또 양측에서 모든 역량을 다 쏟아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그 토론 과정에서 충분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건설을 재개하자고 하는 쪽에서의 그 논의는 지금까지 충분히 원전에 관련된 전문가분들 중심의 토론이 됐고 사실은 중단하자고 하는 쪽은 어찌 보면 이제 전자가 생산자 입장에서의 토론이라고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토론을 한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원자력 산업의 생산자 또는 원자력이나 에너지의 소비자라고 하는 두 가지 서로 관점이 사실은 부딪힌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보면 공론조사가 그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해줄 첫 실험이다. 또 이렇게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이 공론조사를 이끌어 보신 입장에서 또 직접 지켜본 소감 어떻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저희 공론화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다라고 하면 바로 시민의 힘이 이번에 새롭게 발굴할 수 있었다 그런 쪽에서 찾고 싶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과정이 워낙 몰입도가 뛰어났고 거기서 굉장히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내린 결정에 스스로 만족하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승복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의견이 9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의 어떤 절차에서 굉장히 좋은 절차였다. 그리고 품격을 갖춘 절차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그것이 이번에 저희 공론화가 저희한테 우리 사회한테 준 가장 분명한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민감하게 첨예하게 이해관계자들끼리 대립하게 될 공공정책 결정할 일이 많을 텐데 그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조사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빡빡한 일정 소화하고 오셨을 텐데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고리 오류코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정원 정치공작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기각 직후 법원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 관제 데모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됐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열린 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영장 발부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오늘 영장 기각 이후에 검찰이 새벽에 즉각 반발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고 하죠? 네, 오늘 새벽 2시쯤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잠시 뒤에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해서도 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검찰은 결정이 알려진 직후인 새벽 3시에 출입기자들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범행 가담 정도와 지위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 등에 비춰서 당연히 영장이 발부되는 사안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반발한 거는 오늘뿐만이 아니죠?
네, 지난달부터 몇 차례 부딪혔죠. 9월에는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서 영장이 기각되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명의로 반박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의 영장 기각에 대한 반발은 대부분 결과가 나온 다음 날 또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나서 입장을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서 법원 결정에 반발하는 입장을 내놨는데 검찰이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구체적인 사유는 뭡니까? 네, 먼저 추선희 사무총장부터 보면요. 법원은 추 사무총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이렇게 인정은 했습니다. 예. 그런데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그리고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추 씨가 그동안 수사에 협조를 해왔고 또 주거 등이 확실하면서 수사도 상당 부분 진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구속 수사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 그런데 검찰은 추 씨가 압수수색을 할 당시에 사무실 문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거나 그리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거주를 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뚜렷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썩 뚜렷하지가 않은데 그 법원이 그러면서 또 이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해서는 비중과 역할이 크지 않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죠. 네, 맞습니다. 법원은 전체 범죄 사실에서 추 전 국장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추 전 국장이 국정원의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최고위 간부이면서 문성근 씨를 모욕한 합성 사진,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제안 문건, 또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등을 기획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또 출연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정원석 기자였습니다. 범죄 피의자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는 이유, 그중 하나는 증거를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지난해 말 국정원 감찰 조사 이후 폐기했고, 그래서 지금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휴대전화는 정보가 거의 없는 깡통 상태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근혜 정부 이병호 원장 시절인 지난해 11월 국정원은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최순실 씨 관련 비선 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겁니다. 추 전 국장은 감찰 조사에서 의혹을 부인했고 국정원 요구에도 휴대전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은 휴대전화는 물론 통화 내역도 확인하지 않았고 이병호 당시 원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나와 의혹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당시 감찰 조사를 받은 이후 아예 휴대전화를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전 수석과 통화한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등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 주요 물증을 없애버린 겁니다. 이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검찰 수사를 앞두고 다시 폐기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지난달 검찰이 추 전 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을 땐 가족 등 30여 개의 번호만 저장돼 있었고 문자 메시지는 남아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 전 국장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의 출석 요구에도 끝내 조사를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F 조사에서는 추 전 국장이 직원에게 지시해 당시 첩보 작성에 썼던 컴퓨터를 포맷하고 노트북은 폐기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오늘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이 추명호, 추선희 씨 영장 기각에 대한 질타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국감에 나선 여당 의원들은 오늘 새벽 영장이 기각된 추명호, 추선희 씨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이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당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작지 않다면서 영장 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작은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가 되고 더 큰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가 되지가 않으면 국민들은 이 영장방을 발부에 대해서 수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멍텅구리 PC를 없애고 사무실과 집을 깨끗이 치우고 검찰 압수수색 때도 문을 잠그고 항거했다고 합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비공개로 이뤄지는 영장실질심사 제도 자체가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건전한 비판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밀실에서 영장전담 판사 1명이 10몇 시간 동안 해서 사실상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야당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치 공세라고 했습니다. 적폐청산 사건이 아니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접근이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영장 기준에 대해 객관성과 명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예, 이렇게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준 기자, 오늘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구속영장 이 부분 이야기할 때 먼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짚어볼까요? 예, 형사소송법은 일단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동시에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를 구속을 필요로 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또 이제 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그렇게 이제 법률의 판단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매번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객관적 판단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영주 중앙지방법원장도 오늘 국정감사에서 그런 비판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영장전담 판사 1명이 범죄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사실상 유무죄의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정식 재판의 경우처럼 판단 근거를 자세히 밝히진 않습니다. 영장전담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던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 혐의 내용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와 달리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기각을 했습니다. 검찰 내에서는 혐의를 밝혀도 기각, 못 밝혀도 기각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판사와는 달리 영장 전담하는 판사가 따로 이 모든 판단을 내리는 건데 추선희 씨에 대해서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범죄 혐의가 소명은 됐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면서 영장이 기각이 된 거죠. 네, 하지만 그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이 소환했을 때 나타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영장이 기각된 이 추명호 씨 역시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정원 직원의 휴대전화로 보기 어려운 깡통 휴대전화를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증거인멸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난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또 논란이 되는 지점이 바로 가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담을 했느냐인데 이 부분 역시 좀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그리고 댓글 부대를 운영한 국정원 직원들의 경우도 모두 지위가 낮고 그만큼 가담 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기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위와 가담 정도는 형사소송법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판단 기준도 아닙니다. 특히 추명호 씨는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직보했던 국정원 실세의 하나로 평가되는데도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이 때문에 영장전담 판사가 자의적으로 그 기준을 판단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장 전담 판사가 누구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거에 따라 이제 영장 여부가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는 비판도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올해 2월 부임한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들을 어떻게 특정해서 또 불만을 보이기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게 최근 대표적으로 기각된 사례들인데요. 지난 2월 부임한 오민석, 권순호, 강부영 판사 이 3명이 중앙지법에 들어오는 사건의 영장들을 최근 모두 심사를 하는데 이들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고 직접 비판을 했던 겁니다. 이들 3명은 모두 보수 성향인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중인 올해 2월 임명되면서 그런 비판을 더욱 받기도 했습니다. 매번 이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논란이 됐던 사안이기도 하군요. 물론 이제 사법부 판단은 존중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영장 전담 판사가 읽었던 모든 기록들 저희가 확인을 한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매우 중요한 심리인데도 그 기준이 모호하고 또 이렇게 매번 논란이 이어진다면은 어떤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있지 않겠습니까?
영장실질 심사를 앞둔 피의자들의 경우에 전관 변호사 등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냅니다. 그것도 역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관 변호사를 거액에 수임하는 것이죠. 수사 중인 만큼 자세한 설명은 어렵겠지만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또는 발부 사유를 명확하고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경찰의 날 행사에 참석해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며 필요한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가 자진 탈당 권유 조치를 내린 건데 박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아도 제명됩니다. 친박계 핵심 의원들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보수 진영의 결집을 위해서는 이런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위원님들의 이사가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제명이 아닌 자진 탈당 권유로 징계안을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자진 탈당 권유를 받은 당사자가 열흘 안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국 제명 조치가 이뤄집니다. 회의에선 판단을 보류하자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다수결로 이 같은 징계안이 의결됐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 측의 자진 탈당 의사를 계속 타진했지만 답이 없자 윤리위를 통한 징계 조치를 내린 겁니다. 홍준표 대표는 미국에 다녀와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오늘 윤리위 결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명안은 오늘 30일 최고위에서 최종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리위는 오늘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자진 탈당 권유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윤리위의 이런 결정에 당사자인 최경환 의원을 비롯해 친박계는 반발했습니다. 현역 의원은 사실상 제명이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당내 갈등은 물론이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로 해외 체류 중인 최경환 의원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출당 요구는 정치적 폐륜이자 배신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김태흠 의원도 공론화 과정 없이 성급히 결정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친박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명은 확정적이지만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의 제명은 쉽지 않습니다. 현역 의원의 경우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한 뒤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역시 의원 제명을 위한 의총은 열지 않겠다고 밝혀 두 의원의 결단을 요구하는 홍준표 대표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사자인 최경환 의원은 홍 대표가 한때 친박 의원들의 징계를 복권시켰다가 이번에 다시 징계한 점을 두고 코미디 같은 부당한 징계라고 말했습니다. 친박계의 반발은 당장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의 통합 작업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 중 일부가 두 의원의 제명까지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당초 10명 안팎으로 예상됐던 탈당파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검찰이 오늘 교육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역사교과서와 관련해 국정화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들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조민중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정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사 사건과 관련해 현재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당시 교육부 관계자는 모두 28명입니다. 당시 역사교육 추진단 관계자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교육부에 근무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추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이미 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았습니다. 검찰은 특히 수사 대상에 오른 직원들을 현장에서 직접 불러 당시 추진 과정 등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또 교육부에서 국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 4명의 컴퓨터도 압수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검찰이 국정교과서 추진 책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수사가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검찰은 교육부와 함께 2015년 11월 국정역사교과서 여론수렴 과정에서 조작된 의견서를 대량으로 출력한 것으로 알려진 여의도의 한 인쇄소도 압수수색했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출구조사 보도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JTBC 법인과 직원 2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과 달리 2심에선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한 JTBC 보도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JTBC 보도 이전에 이미 조사 내용이 여러 곳에 알려져 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JTBC는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투표 종료 직후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방송했습니다.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는 것임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지상파 3사는 JTBC 보도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면서 JTBC 법인과 직원 2명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1심은 JTBC 법인의 무죄, 직원 2명에게 벌금 각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달랐습니다. 법인과 직원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투표 종료 시간인 오후 6시 이전에 조사 결과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졌다면서 영업비밀의 조건인 이른바 비공지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당수에게 이미 조사 결과가 공유된 마당에 비밀이란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일 조사 결과는 오후 6시 이전에 휴대전화 메시지와 메신저를 통해 이미 미디어와 정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됐습니다. 또 오늘 2심 재판부는 JTBC의 방송은 지상파 3사 중 최소한 한 방송사가 해당 내용을 방송한 이후 이루어졌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내용이 알려진 뒤인 만큼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표 종료 후인 오후 6시부턴 지상파 3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 결과를 공개했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더 이상 비밀로 볼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80년 역사를 지닌 서울의 유명 한식당 대표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아파트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이웃집 개에 물렸는데 폐혈증으로 사흘 만에 사망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서울 신사동의 한일관 본점입니다. 1939년 서울 종로에 설립돼 3대째 이어져 온 이 식당은 역대 대통령들과 유명 기업인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 한일관 대표인 53살 김모 씨가 지난 3일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웃이 기르는 개에 물린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가족 2명과 함께 타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문 앞에 있던 프렌치 불독이 김 씨 정강이를 한 차례 문 겁니다. 문제에게는 목줄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폐혈증으로 숨졌습니다. 내가 이제 그런 병원균을 보유하고 있을 때 또는 환자가 면역력이 아무래도 좀 약한 상태일 경우에 될 수 있죠. 김 씨 유족 측은 개주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렌치 불독의 주인은 취재진의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사람들이 잇따라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우회전하는 차 바퀴에 발을 집어넣거나 일부러 고가의 외제 부품을 달거나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최현 기자입니다. 건널목에 서 있던 한 남성이 횡단보도로 뛰어들더니 차에 몸을 던집니다. 또 다른 남성은 출발하려는 차량 앞에서 비명을 지르며 쓰러집니다. 차부터 뺍시다. 자신의 차량에 주차 딱지를 붙인 구청 단속 차량에 일부러 부딪힌 겁니다. 모두 보험금을 챙기려 고의로 낸 사고입니다. 우회전하는 차량 뒷바퀴에 발을 넣는 수법으로
18차례에 걸쳐 1,600만 원을 받아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쁜 출근 시간을 노린 일당 80여 명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량이 들어오는 것에 맞춰 느닷없이 속도를 높이거나 교차로에서 차선을 바꾸는 트럭과 일부러 부딪히기도 합니다. 동네 선후배인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60번 넘게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3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수리비를 많이 받으려 비싼 외제 휠을 달고 사고를 냈습니다. 땡기를 보고 차가 없길래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듯이 뭐 맹 소리가 나더라고요. 4개 다 가야 되지 하나는 못 간다고 600만 원 내놓으라. 올해 상반기 전체 보험 사기 금액 중 44%가 자동차 보험 사기로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핵으로 공격할 능력을 완성하는 데 몇 달이면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CIA 국장이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앞으로 5개월 뒤라는 시점까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대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기 특파원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타격한다는 목표에 거의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We ought to behave as if we are on the cusp of them achieving that objective. 최종적인 완성 시기를 묻는 질문엔 우회적으로 답변했습니다. They are closer now than they were 5 years ago, and I expect they will be closer in 5 months than they are today. AP통신은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완성하는데 몇 달만을 남겨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과 제재에 시급히 동참하길 촉구하는 전략적 발언일 가능성이 큽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국가안보회의 보좌관도 이날 포럼에서 북핵 위협에 대해 시간이 다 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다 돼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달 초 한중일 순방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조절하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설지 여부를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작심한 듯 트럼프 대통령에게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조지 W. 부시, 진보 성향의 버락 오바마 이 둘이었습니다. 지금이 19세기냐, 미국인은 화나 있다 이런 말들로 트럼프를 비난했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국가주의를 강조하고 안보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정치 성향에서 트럼프와 상당 부분 맞닿아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공개적으로 비난도 삼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This means that people of every race, religion, ethnicity can be fully and equally American.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 집회에 대해 양비론을 펼친 데 대한 비판입니다. 미국은 지금 고립주의의 복귀를 지켜보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보호 무역 정책을 정면 공격한 겁니다. 같은 날 오바마 전 대통령. 50 years back. It's the 21st century. Not the 19th century. 올해 주지사를 뽑는 뉴저지주 선거 유세에서 역시 트럼프의 고립주의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약 1년 앞으로 다가온 미 의회 중간 선거를 앞두고 보수와 진보 양 진영에서 트럼프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는 모양새입니다. 한 여론조사는 미국인 42%가 트럼프를 최악의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기억할 거란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영국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백인 청년들에게 인종차별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시아인이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최근 테러들과 맞물려 유럽만의 관용과 존중의 가치가 허물어지는 양상입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백인 3명이 유학생 김모 씨를 둘러싸고 폭언을 내뱉습니다. 그중 한 명이 술병으로 김 씨의 얼굴을 가격합니다. 김 씨는 치아 1개가 부러지고 10개 정도가 흔들리는 부상을 입었지만 조롱을 이어갑니다. 앞서 이들은 길 가던 김 씨를 향해 술병을 던졌습니다. 김 씨가 이유를 묻자 아시아인이라 그랬다며 눈을 찢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영국에선 지난해 인종차별 증오 범죄가 전년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에딘버러에선 백인 학생들이 아시안 학생을 단체 폭행하는 영상을 찍고
지하철에서 아시아 남성을 이유 없이 때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에서도 한국 관광객이나 유학생이 폭행이나 강도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영국에선 현지 주민이 김 씨의 치료비를 돕자고 나서는 등 자성의 움직임도 보입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사건이 본보기가 돼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게 제 지금 바람입니다. 반난민 정서를 타고 극우 정당이 약진하는 유럽 국가들이 외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 수입을 제한할지를 놓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완제품은 물론 부품 수입까지 제한하자는 게 미국 업체의 주장입니다. 우리 업체들은 미국 소비자들만 손해보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공청회에서도 양측의 입장은 서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 업체 월풀이 요구하고 있는 수입 제한 조치, 즉 세이프가드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세이프가드 발동은 혁신을 게을리하는 미국 기업을 두둔하는 것이고 결국 미국 소비자와 유통업계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반면 월풀은 한국 업체들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 등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싸게 들여오는 탓에 미국산 제품이 밀려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산 세탁기 완제품과 부품에 3년에 걸쳐 50%가량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삼성과 LG가 공장을 짓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주 주지사와 정치인들이 우리 기업의 지원군으로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이번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어떤 조치를 할지 판정합니다. 이어 12월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60일 이내에 구제 조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경우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네, 찌는 담배라고들 하죠. 관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일반 담배 90% 수준으로 올리는 법안이 빠르면 다음 달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구일영 기자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국회에 묶여있던 관련형 전자담배 개별 소비세 인상안이 오늘 통과됐습니다. 현재보다 3배 넘게 올라서 일반 담배의 90% 수준입니다. 담배 소비세나 건강증진 부담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빠르면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들은 관련형 전자담배 값을 올릴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세금 인상 결정은 가격 인상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에 따라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가격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세금이 올라도 가격이 확 뛰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체성이 높은 그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국적 담배사들의 마케팅 전략으로 봤을 적에 그 이상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JTBC 구희령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오늘은 정치부 이희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재판치사입니다. 재판치사,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처음으로 꺼낸 이야기인데요.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예. 재판치사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재판치사.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하다가 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돌아가실 지경이라고요. 꼭 그렇게까지 되는 거를 봐야 되겠습니까? 예,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80번 받으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뭐 이건데요. 예.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재판을 거부한 것도 다 그럴 만하다, 뭐 이런 주장인 겁니다. 이거 상해치사, 폭행치사 이런 것처럼 재판치사란 말을 만들어낸 거군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렇게 또 재판이 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혐의를 보면요. 이 뇌물죄,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 누설 등 18가지에 이릅니다. 예. 이 공소장이 154쪽, 그리고 검찰 수사 기록도 12만 쪽이나 됩니다. 게다가 재판부에서는 현재까지 75명의 증인 신문을 했지만 아직도 300명이 더 남았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예, 아직 3분의 1도 신문을 못 마칠 정도로 증인이 굉장히 많군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이 박 전 대통령 측이 좀 자초한 측면도 있는데요. 예. 이 원래 검찰 조서를 인정을 하면 따로 증인을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측이 이걸 증거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결국에 재판이 길어지게 된 건데요. 결국에 검찰이 조사를 했던 증인들을 다시 법정에 불러서 얘기를 다시 들어야 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재판부도 이게 일종의 시간 낭비다라고 지적을 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국에 재판이 길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판부도 못 믿겠다. 또 그러니 검찰 조사도 역시 못 믿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인을 많이 신청하고 재판이 길어지게 된다. 자초한 면이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거군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친박계 내부에서도 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거부할 거라고 미처 예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불과 며칠 전에 김진태 의원이 한 발언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렇게 악착같이 추가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아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을 거부하겠다고는 이야기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고마운 줄 아셔야 돼요. 거부하겠다고는 얘기하지 않았다. 고마운 줄 알아라. 이거 보면은 대표적인 친박인 김진태 의원도 설마 재판 출석까지 안 하겠느냐 이렇게 설마 했는데 어쨌든 근데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었던 거죠. 맞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이 순금 명함패 수여 리스트입니다. 순금 명함패, 예. 예,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에게 순금 명함패를 준 사실이 이 청와대 내부 문건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순금 명함패라 그러면 또 언뜻 들어오지는 않는데 명함을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건가요? 네, 사실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예, 실제 이제 순금으로 명함처럼 만든 겁니다. 무게가 1.875g 그리고 약 반돈으로 만들었고요. 가격은 16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라고 기록상으로는 써 있었습니다. 예. 이게 금 시세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던 것 같은데 오늘 알아보니까 금값이 올라서 19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꽤 비싸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걸 누구에게 또 왜 나눠준 겁니까? 네, 당시 그 기록에 따르면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수석을 비롯해서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 총 17명에게 줬는데요. 예. 이 정무수석 비서관으로 일했던 조윤선 전 장관을 비롯해서 이 조 전 장관의 전임자인 박준우 전 수석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박 전 수석은 특검에서 이 블랙리스트 업무를 조 전 장관에게 인수인계했다라고 진술을 했죠. 그리고 역시 블랙리스트 건으로 구속된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예. 이 기록물을 확보한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청와대가 당시에 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서 마치 기분을 낸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저런 명함패, 순금 명함패 사비로 했다면요 상관없겠지만 세금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지 되겠군요. 예, 지금까지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5도, 광주 24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예,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